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존 에버리 밀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모스. 19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유행했던 낭만주의 성향의 화파라고 볼 수가 있고, 중세 굉장히 디테일하고 르네상스 라파엘 시대 이전,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초창기 시대를 굉장히 이제 좋아했던, 꿈꿨던 그런 화가들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 이어졌던 고전주의 스타일의 그런 관습적이고 기계적인 스타일에 대한 반감에서 일어난 그런 미술 사조, 미술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라팔 전파 화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일 거예요. 오펠리아라는 가장 유명한 명작, 또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으로 알려진 그 그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팔 전파를 창립한 초기 3인방 중 가장 중요한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존 에버리 밀레이. 근데 근본이 있는 화가예요. 11살 때 왕립 아카데미에 입학을 합니다. 천재형이죠. 어릴 때부터 좀 시기 질투가 좀 있었대요. 동료들로부터. 왕립 아카데미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라파엘 전파가 반 아카데미즘 성향이잖아요. 밀레이를 후원하거나 좋은 평가를 했던 사상가들이나 그 평론가들이 나중에 밀레이를 비판하는 이유가 라파엘 전파적인 화풍을 버리고 고전주의 스타일로 이제 변절했다 해가지고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라파엘 전파 이후에 그 스타일이 벨라스케스 또 렘브란트 이런 화가들의 풍을 좀 따르고 섹스피어 그 문학에서 영감을 역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존 러스킨과 이제 베프였잖아요. 이 시인. 이후에는 존 러스킨이 밀레이 그림을 좀 비판하게 됩니다. 팔로우했다가 이제 원팔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술 공작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모리스로부터도 좀 비판을 받았던 관계가 있죠. 진짜 초창기 그림부터 잠깐 볼게요. 라파엘 전파 밀레이도 그렇고 뭔가 이제 중세 시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문학 이야기도 그렇고 이 소재 기사의 칼이잖아요. 정말 뭐 잘 그린 걸 떠나서 이들의 또 성향과 잘 어울리는 그 사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라파엘 전파가 묘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런 이제 금속 질감이 이따가 이제 보시면 더 리얼해집니다. 뭔가 이국적인 다른 세상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또 많은 화파이기도 하고 이 시대가 또 낭만주의 시대잖아요. 낭만주의 화가들이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자, 요거는 역사화이기도 한데 이제 주제가 16세기에 신대륙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스페인이잖아요. 콜럼버스 내세워서. 그래서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황제를 포획하는 그 장면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이제 이 문명을 무너뜨리는 거죠. 스페인이 와서 침략자 스페인 또 약탈당하는 이 원주민들 상황을 그린 거. 자, 밀레이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가 겨우 16살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천재형 맞죠? 그림이 약간 미완성 같기도 해요. 아니면 약간 습작 같기도 하고 약간 실험작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국 세계를 그린 이런 스타일도 있다 정도.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근데 이 초기 화풍 디테일하기 전에 이 그림이 요런 스타일이 있는 게 좀 신기해요. 굉장히 러프하게 그렸거든요. 죽은 이제 이 로미오 줄리엣 슬퍼하는 사람들. 이들이 문학에서 많은 모티브를 얻다 보니까 인물 설정이 마치 연극 무대 같은 그림이 되게 많죠. 그리고 색깔도 좀 알록달록한 편인데 대신 좀 저채도고 어두운 분위기. 데카멜론 시리즈를 그린 적 있는 보티첼리 그림풍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윌리엄 홀먼 헌트 그림에서 로렌초와 이사벨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이사벨 여주인공 시종이었던 로렌초와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이사벨라 오라버니들은 이게 못마땅한 거죠. 왜냐면 지참금 많이 받으려면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 맘에 안 드는 이 하인 시종과 이게 눈 맞아가지고 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짜증나는 거죠. 괜히 이 강아지한테 화풀이하는 이 오라버니. 나중에 이 오라버니가 이 시종 로렌초를 죽이는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로렌초 그 홀령이 꿈에 나타나서 이사벨에게 나 억울하게 죽었다. 그 자기가 죽은 위치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 끔찍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로렌초가 죽기 전 파티라는 모습이고 이런 뒤에 장식적인 느낌이라든지 인물의 배치 같은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르네상스 초중반의 보티첼리 스타일과 매우 닮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각자의 식사 같은 느낌? 잘 보셨네. 함께 있지만 뭔가 다 경계하는 듯한 느낌? 행복하지 않은 식사. 다 그 형식적인 자리.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잘 보셨네요. 어느 건축가 미스터 제임스 와트 부인 딸 추상화예요. 자기 지인의 가족 딸을 그린 모습. 밀레이 그림 보면 귀여운 그림을 되게 좋아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라파엘 전파라고 불리지만 특정화가 라파엘을 비판적으로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라파엘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거지만 왜 라파엘 그림이 있어요? 여기 라파엘 그림. 이것도 라파엘 그림. 성모자 같고 이름이 꼭 라파엘 전파라서 라파엘 무조건 싫어하냐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파엘 전파라는 이름 붙인 게 뭐냐면 화가들이 인정한 거예요. 르네상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가를 한 명 꼽자면 회화로만 따지면 라파엘이죠. 다빈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빈치는 일단 작품수가 너무 적어요. 모나리자가 그 희소성 때문에 되게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 조각가죠. 화가라기보다는.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화가이기 때문에 라파엘 전파라고 이름 지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거는 이제 문학을 좀 줄거리를 아셔야 재밌게 보실 수도 있는 그림인데 템페스트라는 문학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본래 밀라노 공작이었던 프로스페로가 추방당했어요. 근데 주인공이 이분 아니고 그 마법의 소매에 갇히는데 프로스페로가 여기 이제 적응하면서 12년 동안 마법을 익힌다고 해요. 텃세버렸던 공기의 정령 이게 이제 아리알이에요. 공기의 정령 아리알 이게 초록 요정 약간 팅커벨 괴물 버전인가? 마녀의 아들 캘리반을 길들여서 이 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신을 쫓아낸 나폴리 이들 일당들에게 약간 이제 복수하는 그런 극이거든요. 여기서 나폴리 왕의 아들 페르난디를 이제 유혹하는 프로스페로의 신하가 된 거죠. 공기의 정령 아리아를 그린 겁니다. 페르난디를 유혹하는 아리엘이란 제목이고 또 라파엘 전파의 특유의 디테일함이 눈에 들어오네요. 라파엘 전파가 이런 식물들 그릴 때 직접 바깥에서 관찰해서 그리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인상파 이전에 누구보다도 바깥에서 먼저 뭐 관찰하고 직접 생동감 있게 그리려고 했던 영국의 라파엘 전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테일 장난 아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구도도 특이하고 기억에 좀 오래 남는 스타일이거든요. 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찰스 디킨스라는 인물로부터 되게 좀 비판을 받았대요. 되게 중세적인 딱딱한 구도. 그리고 성모 마리아로 보통은 이전 화가들이 아주 이제 여신처럼 미화시킵니다. 어떻게 성모 마리아에게 주름이 있을 수 있어요. 여신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술주정뱅이 빈민가 가정처럼 그렸다고 혹평을 냈죠. 찰리 디킨스가. 과거에 연연한다고 디테일을 살린 노력은 조화롭지 못하다고 이런 평가도 들었고 인물 자체가 좀 어색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세련돼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아의 방주 비둘기를 심부름 보내잖아요. 물고 온 올리브 이파리를 보고 비 그쳤구나 이제 이렇게 안심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베프 시인 비평가였던 존 러스킨이 극찬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린 계열의 자극적인 색깔이 초기 라파엘 전파가 많이 시도했던 특유의 색깔이라고 봐요. 저는 홀먼 헌트 그림만 봐도 그렇고 이런 색감이 좀 많더라고요. 신부 들러리 뭐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게 뭐 빵인지 케이크인지 모르겠는데 빅토리아 시대 때는 그런 미신이 있었나 봐요. 케이크 한 조각에 이제 9번 통과시키면 들러리 이 여인의 진정한 사랑의 환상이 보일 것이다. 미래의 남자가 이제 보일 것이다 라는 미신이 있었대요. 그 라파엘 전파가 이런 미신을 모티브로 좀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신부 들러리가 처녀잖아요. 요 설탕통이라고 하는데 요게 남금 모양에 이제 가깝다고. 그래서 미래 남편을 성적으로 비유한 것이라는 뭐 그런 평가가 있긴 하던데 뭐 이게 왜 그걸로 보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머리숱 영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털복숭이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나네요. 코번트리 패트모어의 그 시 문학에서 모티브로 가져온 그림인데 딱 봐도 이제 색깔도 그렇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지주의 아들. 그리고 밑에서 그 일을 하는 나무꾼 농사일도 하겠고 이 나무꾼이고 그의 딸이 이 여인 둘이 딱 봐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마음에 드니까 딱 시크하게 야 너 딸기 먹어
수줍은 것 같기도 하고 무뚝뚝하게 이걸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후에 이제 결말에 이제 비극적으로 끝난다고 하거든요. 사회적 지위의 차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 사생활을 연못에 빠뜨리고 이제 미쳐버린다는 이 비극적인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걸 알면 좀 안타깝죠. 지인이었나 봐요. 시인 이 주인공이잖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얼굴이 원래 아니었나 봐요. 이 소녀가. 그래서 이 그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좀 다시 그려달라고. 그래서 수정한 티가 그래서 난 것 같기도 해요. 얼굴을 다시 수정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간 검은 게 약간 번져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순진한 천진난만한 이 소녀의 이 표정을 되게 잘 묘사한 것 같죠. 이 비극적인 사랑을 암시하는 그림이죠. 마리아나 테니스 소넷이 그 문학에서 또 영감을 받았는데 그 마리아나가 결혼할 예정인데 그 지참금이 난파선에서 분실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 약혼자가 극 중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안젤로인데 안젤로에게 이 결혼을 거절당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나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이제 버림받는 건가 뭐 그런 장면일 수도 있고 데뷔시켰다고 하는데 그 수태고지죠. 신의 아들이 잉태받는 신의 그 선택을 받는 이 여인과 뭔가 남자에게 버림받는 이 여인을 데뷔시켰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시 문구에서 내 인생은 쓸쓸합니다. 그분은 오지 않습니다. 나는 지쳤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그 장면을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와, 근데 요 떨어지는 이 나무 이파리 가을에 약간 단풍이 든 그 낙엽 같은데 그 쓸쓸함을 더 잘 극대화시키지 않나. 이게 또 중세 스타일이죠. 스탠드 글라스 하면 중세 미술. 근데 여인을 되게 우아하게 그렸어요. 그런 게 또 라팔 전파잖아요. 그 중세의 신앙심에 대한 고귀함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화파가 라팔 전파니까 그런 게 또 소재에서도 보이네요. 그리고 요 그림은 너무 유명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야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셰익스피어의 문학 중에 가장 유명한 햄릿의 오펠리아 연극도 있고 또 영화도 있죠. 그 햄릿이 복수를 위해서 이제 미친 척하고 애인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죠. 그러다가 애인의 아버지까지 죽이니까 오필리아가 미쳐버리고 강에 떨어져서 이제 죽었다는 그 비극적인 사랑 이걸 암시하고 이거는 뭐 꽃이 막 여러 가지 상징이 있고 이 배경 직접 이 내과 가서 직접 관찰하고 그런 거야.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이 인물은 엘리자베스 시달이라는 모델을 따로 썼는데 추운 겨울날 촛불 켜가지고 나름 난방이라고 했는데 독감 걸려서 손해 배상까지 청구했던 이 아버지가 화가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그림이죠. 자, 이 장면은 종교적인 약간 비극적인 사건을 그린 건데 16세기에 그 파리 다른 유럽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 바르톨로메오의 그 축일날 파리에서 학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파리에서 약 3,000명의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라고 불리죠. 그들 학살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피신을 간 거거든요. 프랑스 전역으로 따지면 2만 명이 학살됐대요. 와, 종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희생을 치른 거죠. 이 여인이 남자에게 흰 완장을 차주고 있죠. 흰 리본을. 이게 뭐냐면 여인은 그 카톨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가 미그노인데 무사히 빠져나가려면 흰색 완장을 차야 됐나 봐요. 그래 카톨릭인으로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요게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비극적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알레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종교적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남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요 무렵부터 라파엘 전파에서 벗어난 시대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요 그림 보면 약간 미국식 19세기 말에 유행했던 그런 사실주의 스타일 느낌도 나고 에피 그레이라는 이제 나 이후에 밀레이의 그 부인이 되는 그 여인을 모델 그렸습니다. 친구의 아내죠. 이때만 해도 이 그림을 통해서 에피와 친해진 계기. 제가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 중에 되게 인기 많았던 아울랜드인가? 그 자코바이트 봉기 사건이 나거든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자코바이트 군인이 그 봉기가 끝난 다음에 석방을 이제 보장받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래요. 그 자코바이트 17세기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의 반혁명 세력을 통칭하는데 그 세력이
외국으로 추방된 스튜어트 왕조의 제임스 2세를 다시 왕위로 세우려는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였어요. 영국으로부터 매우 이제 박해를 받았죠. 이 자코바이트들이, 이 많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 군인으로부터 학살당하는 그런 장면도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더라고요. 자코바이트는 제임스 2세의 그 라틴어 이름 야코부스에서 자코바이트가 된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스코티시 요 특유의 체크무늬 이 의상, 부인과 만나는. 근데 이 장면 보면 드라마 여주인공과 남자 너무 닮았는데요? 이 그림 보고 모티브로 삼지 않았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 친구 러스킨 베프와 러스킨의 본래 아내 에피와의 미묘한 관계가 시작되죠. 에피 그레이, 이 여인이 존 러스킨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선 조숙한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파무 파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존 러스킨의 아내일 때 베니스에서 러스킨이 이제 문학 작업을 하던 도중에 이 부인이 여러 도시를 여행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군인 둘이 이 여인 에피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성에 나온 이미지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존 러스킨이 밀레이의 친구예요. 베프. 이 러스킨이 밀레이 화가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스킨이 결혼했음에도 이 에피와 성관계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에피의 부모 이 집안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결혼을 무효화시킵니다. 근데 뭐 공식적인 핑계는 뭐 발기부전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또 증명하려고 의사 2명이 에피 여인의 처녀성을 검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러스킨 입장에서도 약간 불만족스러운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에피 집안에서 약간 몰락한 가문이거든요. 몰락한 집안, 파산당하고 돈 때문에 이제 결혼한 거를 또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좀 없었나 봐요. 1955년도에 결혼합니다. 참고로 에피 그레이 1955년도 이때 결혼을 합니다. 친구의 아내와 결혼한 거죠. 결혼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뭐 재혼은 아니죠. 옛날에는 결혼하고 이제 성관계를 안 하면 결혼도 무효화가 됐나 봐요.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뭐 정확하게는 부부 관계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또 기록이 있어요. 러스킨이 결혼식 밤에, 첫날 밤에 아내가 벗은 몸을 보고 혐오감을 느꼈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설이 존 러스킨 이제 아티스트, 옛날 고전 스타일의 낭만적인 아름다운 비너스나 뭐 천사, 뭐 이런 누드화를 보다가 이런 환상이 있었나 봐요. 이 안에 그 나체 누드를 보고 음모가 있는 걸 보고 되게 역겨워했다고 해요. 그랬다고 해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밀레이 화가가 친구의 아내를 뺏은 게 절대 아니라 아예 이 모델을 주선한 것도 이 러스킨 베프예요. 내 아내 그려줘 모델로. 친구가 소개해줬는데 안타깝게도 점점 러스킨과 그 밀레이와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림 스타일이 변절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내와 결혼한 그 사이인데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막장 드라마죠. 뭐 이런 이야기가 더 재밌죠. 그죠? 안식의 계곡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그림이 되게 다크해지지 않았나요? 왜냐면 라파엘 전파 스타일이 홀먼 헌트가 특히 그런데 좀 컬러풀한 게 좀 있잖아요. 화사하고. 근데 점점 약간 다크톤이 많아집니다. 엄숙한 고전주의 스타일로 이제 바뀌는 게 좀 보이네요. 이제 요 장면에서 톰 러블락이라는 이제 평론가에 따르면 뭐 성적 차별 그리고 종교적인 그 배경, 뭔가 여주인처럼 나오는 이 수녀와 뭔가 일만 하는 이 여인, 권력 관계, 정서적 속박, 여성 노동, 비밀, 음모, 공포 모든 것을 끌어내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자, 블랙 브런즈 워크. 자, 이거는 또 역사화를 모티브로 한 거거든요. 나폴레옹 전쟁 기간에 독일의 의용군 블랙 브런즈 워커를 모티브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모델은 친구 비평가 샤를 디킨스의 딸을 모델로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 의복을 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나폴레옹 시대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나폴레옹에게 초상화가 있고, 이 그림은 특정한 문학 배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딸을 빼앗긴 아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몸값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이 기사의 모습인 거죠. 이 실제 남자 모델이 철도 경비원이라고 합니다. 딸은 이 남자의 딸인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아이를 모델로 그렸대요. 그러니까 한 모델을 두고 두 명을 같이 그린 거죠. 화가들 이렇게 연출을 많이 합니다. 특히 루벤스 같은 경우 같은 얼굴이요, 컨트롤 C, VV 되게 많이 등장해요. 루벤스 그림은 얼굴을 다 똑같이 그려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테피스트리 그림은 그 작업실에서 가까운 미술관의 테피스트리 배경을 실제 보고 그렸대요. 미술관 가서. 밀레이 작품 중에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나의 첫 설교. 아이가 되게 경직돼 있어요. 너무 귀여워. 밀레이와 에피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에피예요. 에피. 딸 이름도 에피. 딸이 5살 때인데 설교니까 교회에 성서책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이가 뭐 설교하면 뭐 되게 지루하겠죠. 그래서 전혀 흥미롭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이게 되게 솔직하잖아요. 매우 사실주의적인 스타일로 그린. 가면 갈수록 그림 인체도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세련돼지고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저는 2년 뒤에 또 그립니다. 7살 때 모습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친구 윌리엄 홀먼 헌트도 저번에 이제 그렸던 아그네스의 전야제 그림을 밀레이도 그렸거든요. 그 전설에 따르면 아그네스 전야제 1월 21일이라고 해요. 1월 21일. 여성의 특정 의식을 따르면 씻고 옷을 벗고 침대 뒤에다가 손을 넣은 다음에 잠을 자면 미래의 남편을 본다는 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여인이 잠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침실이 있고. 근데 이 침실이 실제 그 배경이에요. 제임스 1세가 실제 그 머물었던 침대를 배경으로 직접 그렸다고 해요. 극에서도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의식을 행하고 잠이 드는데 미래 남편을 보는데 이 꿈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운명의 남자가 이 여인을 깨우러 온 거죠. 잠들기 전 장면입니다. 맞아, 이 그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오히려 라파엘 전파 특이한 신비로운 색감이잖아요. 요건 약간 왔다 갔다 한 그림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약간 고전주의 스타일인데 이건 다시 라파엘 전파 주제도 그렇고 홀먼 헌트 친구가 생각나서 이거 같은 주제의 그리면서 라파엘 전파 스타일로 좀 다시 그렸나?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귀신 나올 듯한 이런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 약간 상징주의 스타일의 그런 묘한 분위기가 이 그림에서 잠깐 나오네요. 자, 그 꼬마아이 그 딸 2년 뒤에 또 설교를 했나봐요. 이번에는 졸아요. 지루해서. 1차 첫 번째 설교 때 그래도 깨어있는데 두 번째 설교 때는 너무 지루해서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편해졌나봐요. 세컨드 세르몬 두 번째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잠 안 올 때 이 그림 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부르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딸 너무 이뻐. 자, 여가 시간이라는 제목인데 그레스고 출신의 상인의 딸입니다. 뭐 친한 지인이겠죠. 앤이고 마리엄 뭐 페드리란 이름이 따로 있는데 레드벨벳 이 질감 처리 너무 잘 그렸죠. 이런 장식적인 스타일은 또 라파엘 전파가 좋아했던 이런 배경 스타일이 좀 나오네요. 근데 여기 물고기 2마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화려한 럭셔리한 옷을 입고 있지만 갇혀 살아서 자유롭지 않은 뭔가 현실에 찌든 듯한 마치 어항 속의 붕어 2마리처럼 그린 거라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좀 아이들이 한창 뛰어다니고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과 이 럭셔리한 배경과는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은 그런 느낌? 자신의 딸 요건 앙증맞은 이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죠. 이 초상화가 되게 사실주의적으로 자연스럽다면 이거는 억지로 아이들에게 뭔가 시킨 듯한 엄마가 너 이게 옷 단정하게 안 입어? 럭셔리하게 입어? 꽃 들어? 이게 억지로 시킨 듯한 이런 경직된 게 좀 보이지 않나. 이 그림은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 강아지 풀을 뜻하는데 잡초를 말합니다. 그 가라지 비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서 마테오 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신앙심이 남다른 진정한 이제 신자, 거짓된 신자가 이제 씨앗의 이제 잡초인 거죠. 가라지를 비유한 것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단계 상황을 이제 비유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땅에서 참 신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신심이 남다른 올바르게 자란 작물만인 게 아니라 잡초도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다 뽑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가라지를 막 뿌리는 사람, 적이 가라지를 뿌린다.
딱 봐도 잔다르크 아닌가 생각했는데 존 오브 아르크라 써있어. 이거 다른 제목인가 했는데 이게 영어식 표현이고 잔다르크 맞습니다. 아르크의 요한나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 잔다르크 너무 이제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여장분인데 모델도 되게 아름다운데 뭔가 이제 세련된. 그래서 이 잔다르크가 전투하기 전에 그 미카엘 천사죠. 미카엘과 마가레트, 캐서린 성녀에게 기도를 하는, 영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격려받는 장면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영국 화가가 잔다르크를 굳이 그릴 필요가 있는가? 적군이 영국인데 프랑스의 영웅인데 프랑스 성직자들 이단으로 체포하고 적군 영국 화가한테 넘겨버리죠.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이 여인. 근데 이 평도 그런데 이 금속 질감에 대한 찬사가 있습니다. 진짜 같죠. 그리고 이것도 구약의 에스텔서, 카톨릭에서 에스테르라고 부르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의 왕의 아내 왕비인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출신인데 그 밑에 신하 고관이었던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하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인의 그 친척 삼촌이 이제 오만하게 굴었거든요. 왕을 설득해서 학살을 받고 하만으로부터 유대인을 구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 에스더서 5장 1절에 그녀가 긴 붉은 머리털을 풀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검은색, 파랑색, 빨간색이 튀는 노란색 로브, 그 색깔이 나오거든요. 요 파란색 커튼과 성서에도 나왔던 이 노란색 로브, 요거를 이제 완전히 대비시킨 거죠. 약간 라파엘 전파의 강렬한 색감이 또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파엘 전파가 약간 반 아카데미적인 성향인데 밀레이는 아카데미 회원이 됩니다. 자, 몇 개 안 되는 풍경화거든요. 자, 여기 배경이 또 스코틀랜드래요. 안에 에피가 스코틀랜드 펄스, 오스트리아에도 퍼스가 있더라고요. 스코틀랜드 퍼스라는 도시 출신인데 여기가 테이강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집 근처를 배경으로 그렸다고 해요.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연출은 했겠지만 되게 포근한 낭만주의 스타일의 약간 신고전주의 스타일 같기도 하고 너무 환상적이라서 되게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풍경화만 그렸어도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풍경화 전문화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되게 흥미로운 연출이긴 한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실제 홍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구약의 이제 모세 일화처럼 물론 이제 성서를 배경으로 그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떠다니고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도 좀 아기 고양이 같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만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뭔지 모르고 귀엽게 있죠. 이 상황과 바깥에 물에 잠긴 이 배경과 완전 대비가 되는 낭만주의죠. 이것도 이제 극적인 이 장면. 모세 이야기 염두에서 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현실, 여기 연출을 약간 모세 성서를 약간 모티브로 가면 그런 게 아닌가. 노아의 방주는 아니겠죠. 자, 요거는 특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 라파엘 전파가 중세 약간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물론 라파엘 전파 스타일을 벗어난 시대라고 평가받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모티브를 보면 이런 성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가 그 동화 속 주인공 왕자처럼 뭔가 잡혀있는 여인을 구해주는 장면. 이전에 보면 밀레이가 누드화를 그린 적이 없죠. 거의가 아니야,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누드화였기 때문에 약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평론가들이 되게 싫어하는, 실제 안에 여인이 나체인 건 더 싫어해요. 뭐 가상의 천사 비너스가 벗은 거는 별로 이제 안 따지는데 천사이거나 여신처럼 비현실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이 남자 기사가 여자를 풀어준 장면을 그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았고, 망설였던 게 뭐냐면 본래는 이 여인의 얼굴과 이 몸 방향이 기사 방향이었대요. 이 정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에로틱한 이제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소심하게 이 방향을 수줍어하는 것처럼 뒤쪽으로 이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엑스를 스캔하면 이 수정의 흔적이 나온다고 해요. 여인이 묶여있는, 그리고 뭔가 구출해주고 싶은 그런 연출을 이때 좀 그립니다. 왜냐면 이것도 비슷한 연출이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이쯤부터 뭐 이제 렘브란트도 그렇고 벨라스케스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거든요. 기록에 나옵니다. 이런 알라푸리마, 이 느슨한 이 터치, 쿨한 터치가 벨라스케스에게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화가들 얘기하다 보면 벨라스케스 연구한 화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원래 라파엘 전파 스타일이 하나하나 일일이 디테일 묘사하는 스타일인데 막 풀어헤치죠. 근데 멀리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효과. 자, 요 장면은 솔웨이의 순교자라고 해서 17세기에 종교적인 갈등인데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에 대한 영국 왕의 간섭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핍박받았어요. 스코틀랜드는 이 영국으로부터. 자, 그 거부했던 운동 단체가 버넌 터스. 그 일원이에요. 그래서 마거릿 윌슨이 이제 사형당한 장면인데 바닷가에 이렇게 묶어놓고 익사시키는 겁니다. 물이 점점 차는 장면. 근데 이 죽기 전에 사형 집행관들이 회유를 했대요. 너 이렇게 종교 포기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근데 끝까지 그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지 않았던 이 마가렛 윌슨, 당시 나이 18살. 아, 그냥 살고 보지. 좀 안타깝네요. 그죠? 당시에 바닷물에 몸이 잠길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밀레이가 누드화에 대한 연구가 한창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림부터. 본래는 누드화였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의식해서 옷을 따로 입힌 겁니다. 이거 원래 누드화였는데 수정을 해서 이렇게 입힌 거. 그래서 이 옷 색깔도 갑자기 색깔이 막 달라지면 수정하기 어려워서 살 색깔로 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형 집행 당하는 여인의 옷 패션이 아니죠. 되게 허름한 옷 입히거나 누드화가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역시 소심해서 비판을 의식해서 누드화 빼고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점점 소심해지죠. 왜냐면 가정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8이나 되니까 비판을 의식하는 거죠. 자, 요 터치 보자마자 아 이거 완전히 그건데. 아무튼 요 터치 벨라스케스 옷감 질감 처리 요런 느낌 많거든요. 딱 요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라 프리마를 이제 막 시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작가 문학인들이에요. 작가 암스트롱의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 작가의 딸들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딸들이 카드놀이 하는데 주문자가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인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랬대요. 근데 이 장면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뭔가 이 딸들끼리 경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카드놀이 자체가 약간 내기 같은 건데 이들 중에 누가 먼저 시집갈 것인가 이 경쟁을 암시한대요. 이거 약간 블랙 많은 거 보면 약간 마네 느낌도 나고. 근데 마네는 조금 더 평면적으로 그리지 않나요? 자, 이 부인 에피 그레이가 연배가 좀 있을 때 그린 거죠. 초창기에는 소녀소녀와 약간 수줍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렸죠. 조숙한 느낌. 여인 자체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모습인데 되게 당당하죠. 표정도 그렇고 책을 읽고 있는 약간 지적인 이미지, 자세도 되게 반듯하고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모습 보면. 이 스타일 보면 알라 프리마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시도하네. 소르야 맞습니다. 딩동댕 소르야 소르야 여기 터치가 나와요. 아주 강렬한. 아 이건 또 이 느낌 신비한 느낌 보면 또 라팔 전파 느낌도 좀 나와요. 이거 보면 물론 기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거는 개인 초상화인데 모델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고 와 강렬한 레드. 와 너무 아름다운 초상화네요. 신비로운 분위기. 저 이 그림이 너무 헷갈렸습니다. 이상한 징그러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그림 보면 이 몸에 얼굴이 처음에 제가 이 얼굴인 줄 알았어요. 몸이 우락부락한데 이 얼굴은 왜 이 얼굴일까? 이 몸통의 얼굴이 이 머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남자가 이 여인을 들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이전부터 이 낭만주의 뭔가 구출해주는 듯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그리네요. 또 드문 풍경화. 아 이거 낭만주의 컨스터블보다는 좀 덜 딱딱하긴 한데 컨스터블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풍경화는. 왜냐면 이때 여러 화가의 영향을 받으니까. 기법은 요런 스타일이 거의 고착화된 것 같아요. 이 무렵부터는 너무 하나하나 조밀조밀 판다기보다는 약간 터프한 굵은 터치 크게 그려서 멀리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 어느 가족 딸과 아들을 그린 걸로 봤는데 이게 나름 또 배경이 있습니다. 제목이 북상로잖아요. 이 북상로가 당시 캐나다 북극을 경유해서 북미로 일주하는 그 항로였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부인 거예요. 어부의 딸. 만약 여기 항로를 지나가면 많은 뱃선원들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얼어 죽었다고 해요. 목숨 걸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봐야 됩니다. 여기 늙은 선원의 암담한 표정 통해서 떠나기 전에 그 긴장감
그리고 요거는 항해 일지를 읽는 거래요. 딸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아버지 어떻게 제발 살아 돌아와 이런 짠한 그런 연출입니다. 아무튼 여기 뒤에는 바닷가 어부와 그의 딸. 자, 이건 역사화인데 15세기 말에 영국에서 폐위된 이 왕자 둘을 그렸대요. 에드워드 5세와 요크 공작. 매삼촌에 이어서 런던탑에 갇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에드워드 5세 왕을 축켜 세우려고 이제 외삼촌이 가둬놓은 겁니다.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불확실하지만 보통은 살해된 걸로 추측을 한대요. 이 불쌍한 아이들이 왕권 다툼 때문에 이제 희생당한 거죠. 이 권력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되게 순진해 보이는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이런 그림. 귀여운 아이 초상화인데 그 옆에 체리가 있어서 체리로 제목을 이제 붙여놨는데 뭔가 체리처럼 앙증맞은 이 색깔도 체리 색깔로 일부러 그려놓은 것 같고 제목이 체리 소녀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아이가 마법을 부릴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도 있어요. 마법 소녀 같기도 하고 너무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죠. 추기경을 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이거 리얼한 이 옷 질감 묘사 진짜 리얼하네요. 아, 저 이 그림 또 재밌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데렐라 사실주의 버전. 우와 딱 봐도 신데렐라. 근데 이게 디즈니 신데렐라와는 좀 다른데 오히려 요런 느낌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신데렐라가 너무 화려하게 이뻐도 안 되지 않나요? 근데 난 적당히 덜 화려하고 고생하는 그 연출을 너무 자연스럽게 구사했다. 유리 구두 신는 순간 이제 변신하는 거죠. 이제 이 화려하게 이 럭셔리한 변신한 버전 그림 더 재밌겠네요. 밀레이 근데 매력적인 초상화 되게 많이 그렸네요. 와 이거 너무 잘 그렸어. 밀레이 왜 이렇게 잘 그리죠? 말년 가면 갈수록 아니 그냥 잘 그리기만 하는 화가들 많잖아요. 분위기라든지 이 터치, 연출 이 천재과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스타일 변화도 다양하고 와 신비로우면서 되게 잘 그린 하지만 힘주지 않은 이런 스타일. 제가 봤을 때는 라파엘 전파 초창기 보면 좀 하나하나 일일이 딱 다 막 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딱딱하게. 이게 딱 르네상스 초 중간 스타일이죠. 그러다가 이 터치가 무르익어요. 뭔가 터치의 고수가 된 거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천재성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스타일이 바꾸는 게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도 대단한 화가라고 봐요. 왕립 아카데미 원장님의 저력. 이 정도는 돼야 아카데미 회장 된단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듯한. 피리 부는 군악대 이런 연출. 아이들이 빠졌어. 너무 재밌죠. 설정이. 우와 너무 멋있다. 이 군인 오빠. 음악에 빠진 아이돌을 본 듯한 넉나간 이 아이들. 이 그림 진짜 유명한 그림입니다. 버블. 거품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플랑드르 화가들이 과거 바로크, 르네상스 이후에 정물 그릴 때 소재 자체가 알레고리 숨겨진 상징이 다 있잖아요. 거품은 이 덧없음, 인생 무상, 이제 죽음,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아이가 이 거품을 안타깝게 막 바라보는 이런 연출입니다. 시든 화초, 뭔가 죽음과 관련된 종교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산업혁명 이후 돈에 미친 시대잖아요. 밀레이 이때 돈 좋았을 때니까 또. 그래서 요게 비누 광고 포스터로 이용돼요. 그래서 요게 또 많은 비판을 또 샀죠. 대량 생산, 인쇄된 요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되게 신비로운 그림. 이건 또 약간 라펠 전파 특유의 상징주의적인 스타일. 그 중간중간에 라파엘 전파에 대한 향수가 나와요. 내가 그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지. 이건 또 딱딱한 스타일, 종교 스타일로. 솔로메우 데이의 그 학살, 종교적인 학살을 주제로 그린 작품. 결의의 찬, 기사. 아까는 애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수녀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이 남자가 탈출하려고 하는데 목숨 각오하고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수녀님은 설득하는 것 같아요. 야 제발 목숨 버리지 말고 같은 신을 섬기는데 뭐 그럴 필요 있겠냐. 시간이 없어 빨리 와 막 이런 장면. 연극 무대 같죠. 조슈아 레이놀즈 하면 영국의 그 아카데미 초기 회장이었죠. 그 스타일을 많이 영향받습니다 실제로. 밀레이가 요거는 문학 스토리인 것 같은데 와 이 그림 되게 신비롭네요. 분위기 이 테크닉 자체는 사실주의 알라프림하면서 되게 자연스러운데 신비로운 빛 연출은 렘브란트 비치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는 또 라팔 전파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 자신만의 스타일을 또 완성한 게 아닌가. 이 그림만 보면 이 그림 되게 매력있네요. 바로크적인데
당시의 세련미를 따르면서 이게 다 섞인 것 같아요. 이게 말년의 그림이에요. 자신의 스타일을 그래도 완성하지 않았나, 약간 중간에 고민하는 흔적도 보이고. 밀레이 되게 매력적인 화가네요. 방송 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그림 같이 열심히 보다 보니까 매력적인 화가. 연출도 되게 잘하고, 왕립 아카데미 초기에 어색한 게 좀 많이 보였거든요. 뭐 인물도 그렇고 소박한 게 좀 보였는데, 이 가면 갈수록 이 완숙미 이런 게 좀 보이네요. 밀레이 집안이 꽤 잘 사는 집안이었죠. 뼈대 있는 가문인가 봐요. 밀레이 경이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안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